지난 2월 벤츠를 타고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던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최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할 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물 아우루스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높되었습니다. 김정은뿐 아니라 주요 간부들이 값비싼 고급 차량을 타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영상에선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풀만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김덕훈 내각총리가 내리는 모습이, 세단형 벤츠 S클래스에서 내리는 상무위원인 조용원과 최룡해의 모습이 각각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고급 차량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또 이런 차량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행위도 모두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마치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이런 장면들을 북한이 공개하는 겁니다. 최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선물 정치에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통치 자금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약 6만에서 6만 5천여 명에 해당하는 북한의 특권층에게 연간 2조 5천억 원을 선물 정치 비용으로, 특히 김정은 일가 약 100여 명은 연간 8,3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보란듯이 회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북한은 미국 등 핵심 당사국들과 협상으로 제재를 풀어보려는 정치적인 노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석탄 밀 수출과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 공격, 그리고 정제유 밀 수입 등 제재 회피 방법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재 회피 수법은 해상 환적, 노동자 송출, 사이버 해킹, 그리고 기타 해외 동상 제작이나 금 밀수출, 무기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걸로 파악되는데, 그중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해상 환적이었습니다. 제재 회피로 의심되는 해상에서의 환적이라든지 가장 큰 게 석탄을 밀수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류들이죠.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김정은이 타고 등장했던 마이바흐의 이동 경로도 보면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항을 거쳐서 러시아 나호tka,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에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된 걸로 당시 파악됐습니다. 해당 차량을 옮겼던 선박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18일간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끄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고급 차량 구매에는 외국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동원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유엔과 영국의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무기 등 물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일에 연루된 바가 있고, 각국 역시 그런 사실을 적발해서 2012년과 2013년, 2016년 등 해당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외국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자금이나 무기 조달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김정일의 처조카였던 이한영 씨의 자서전에 따르면 김정일에게는 세계 곳곳에 비자금 관리와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이른바 특파원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중 권형록이라는 독일 담당 특파원의 경우 북한에 들어가는 벤츠를 모두 구입해서 보냈으며, 또 김정남의 어머니 성혜림에게도 벤츠를 선물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11차례의 제재를 북한에 가해왔는데, 이 가운데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전방위 제재는 2016년과 2017년부터 시작된 5개의 제재입니다. 북한의 수출량 감소 현황표를 보면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졌던 2016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수출량이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 영향은 물론이고 장기간 지속된 대북 제재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들 제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실제 북한 관료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2번째로 만났지만 정상 간 합의가 불발됐던 당시에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이 기자들을 부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그 대의에 동의하고 협조를 하고 있지만 좀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고 제재를 어겼을 시에 강력한 페널티가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화하며 제재를 느슨하게 하려 노력 중인데 중국, 러시아도 이에 호응하는 듯한 장면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各国安全不可分割，任何国家都不能以牺牲别国安全为代价，追求自身绝对安全。如果朝方总是感到威胁，其合理安全关切始终得不到解决，半岛就无法真正走出安全困境。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месяцев мы слышим от Вашингтона и его союзников в регионе регулярные алармистские сигналы о наращивании КНДР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угрожающей их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평양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다가 최근에는 지방 발전 전략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만세대 규모로 건설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평양의 아파트 단지마저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열악한 전력 공급 탓에 낮은 층을 배정받으려 주민들이 뒷돈까지 쓰는 게 북한의 현 주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일단 전기 사정 때문에 작동 안 된다는 거. 물이 안 나오면 더 괴로운 게요. 음료수만 생각하는데 대소변을 이제 처리하는 게 정말 곤란해져요. 아무리 제재를 잘 회피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려 한다 해도 지금처럼 김씨 일가 등 특권층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외치는 이른바 인민생활 향상의 획기적 전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